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메디슨에서 주관하는 정량 뇌파와 관련해서 준비한 웨비나 시즌 2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강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아이메디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장을 맡고 간호대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3월부터는 제가 학교를 지금 휴직하고 좀 회사에서 경영과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지금 풀타임으로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연구진들과 열심히 함께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쉬운 솔루션으로 사용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즌 첫 번째 강의인데요. 아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보다도 이제 녹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 때 보시는 분들까지 염두를 해서 제 강의를 좀 더 천천히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하고자 하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일단 뇌파를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뇌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비전공자들, 그리고 특히 임상의사 선생님들처럼 이제 이 뇌파를 많이 접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이제 정량 뇌파라고 하는 최신의 이런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분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에 대해서 좀 낯서신 분들에게 뇌파를 이해하기 쉽고 정량 뇌파의 결과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관점에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발표 자료를 가지고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지금 듣지는 못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옆에 방에서 이제 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할 주제가 최신 뉴로사이언스 방법론과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정량 뇌파 바이오마커 임상 적용. 그래서 굉장히 어드밴스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다룰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이건 기술적인 내용들이고, 분석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8년째 지금 서울대학교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에서 해왔었던 거는 우리나라 이제 유아들 한 4, 5세 정도 되는 아이서부터 80대 초반까지의 전 연령의 남녀를 골고루 인구학적인 분포를 고려해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을 아주 세심하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뇌파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왔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다양한 질병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뇌파 기반의 바이오마커를 가공하고 개발하고, 그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 아이메디슨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치매나 파킨슨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또 코마라든가 이런 질환들도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되면은 또 소아청소년들에 관련된 그런 발달장애 관련된 바이오마커들도 또 저희가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뇌파피 전공자들께서 이 뇌파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의대 입학을 해서 예과 때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교양 과목들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첫 학기에 제일 많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뭐냐면 아나토미입니다. 아나토미. 즉 인체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사실은 생명이 없는, 그래서 정지되어 있고 구조적인 모양새만 남아있는 사체를 가지고서 아나토미를 배웁니다. 그래서 인체를 바라볼 때 항상 이런 정적인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 같은 MRI 영상이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늘 외웠던 그 아나토미아 그 사체 모양과 그리고 아틀라스, 해부 그 그림책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이런 뭐 세지탈 섹션이나 코로날 섹션이나 허리존탈 섹션도 다 그 아나토미랑 대비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다, 이건 여기는 어디다, 뭐 이게 피추어트리 글랜드다, 여기는 뭐 세레벨럼이다, 여기는 뭐 탈라무스다, 이렇게 우리가 아나토미로 매칭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MRI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은 처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아나토미를 기반으로 이제 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에는 이제 심전도죠. ECG, 심전도나 심전은 이제 뇌전도 EEG죠. 이런 생체 신호를 딱 보게 되면은 참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모양새도 아니고 이게 막 계속 신호만 막 가니까 내가 이제 생물학이나 의학을 하는데 이건 신호는 또 공학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배운 습관이 있으니까 아나토미를 보고서 접근했던 것처럼 이런 신호도 꼭 모양새를 보고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전도를 볼 때는 이런 리듬이라든지 이런 웨이브의 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피크의 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 피크들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크기를 가지고서 뭐 엑시스를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웨이브를 볼 때도 아나토미와 같이 자꾸 모양새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것이 뇌전도 EEG인데요. EEG도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수십 년 동안 EEG를 통해 가지고 의료계에 셌었던 거는 비정형적인 그러니까 에이티피컬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파이크, 어브노멀 스파이크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소위 말해 백그라운드 오실레이션,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레조넌스하는 그런 웨이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그것과 대비되는 어브노멀한 그런 모폴로제 쉐입을 가지고 있는 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이제 봤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간질 여부, 간질의 증상이 있었을 때 측정을 했을 때 그런 비정형적인 간질파 같은 것들이 나온다. 그럼 넌 이게 지금 간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이렇게 막 복잡하고 꼬불꼬불한 이 신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본질적으로 MRI라고 하는 영상도 사실은 그 로 데이터, 그 스캐너에서 얻는 그 로 데이터는 사실 이게 레조넌스입니다. 파장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이제 인체가 들어갔을 때 강력한 자기장을 딱 쏴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바이오몰레큘들은 이제 이렇게 그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진동들이 몰레큘의 이게 모양과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른 진동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동파를 이제 분석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콜린이구나, 뭐 이거는 뭐 글루타메이트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웨이브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이건 마그네틱 레조넌스 스펙트로스코피죠. 이 마그네틱 레조넌스의 이 파장의 정보를 가지고서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로 영상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 쉬운 그런 그림을 잘 그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신호 분석 기법들이 발달하고 또 소프트웨어들이 발달하고 데이터에 대한 비주얼리제이션 기법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그냥 웨이브 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아나토미에 이제 잘 익숙해졌던 그런 형태의 이제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과들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보면은 저희가 임상에서 주로 쓰는 이제 뇌파 하면은 뭐 기본적인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극을 19개를 붙여줍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 붙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실험을 할 때는 64채널, 뭐 심지어는 128채널까지도 측정을 하지만 임상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극 붙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도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배드 시그널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19채널을 가지고서 다양한 몽타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극이 그 두폐에서 이제 붙여서 측정하는 건데 가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뭐 사이누소이달한 그런 폭이 조금 큰 사이누소이달한 리듬도 보이고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잔잔잔잔하게 잘잘잘잘하게 흐르는 작은 파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신호를 두려움을 갖지 말고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이 왼쪽 밑에 이 그림처럼 좀 크고 규칙적인 그런 사이노소이드라는 리듬도 있는가 반면에 약간 좀 불규칙적 비전환적 잔잔잔잔잔잔하는 이렇게 이제 총총총총하는 그런 리듬도 있고 또는 막 이렇게 크고 굵직굵직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아주 느린 그런 서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전극마다 발생하는 같은 시간대, 같은 동시에 시간대 측정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정보들과 다른 파들이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보고서 비전형적인 그런 에필lep틱 스파이크가 없구나. 그럼 이거는 정상하고 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신경 활동이 반영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그 안에서 데이터를 정보를 잘 추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체 리듬을 분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주요 정보들이 무엇이 있을까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주파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주파수는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이제 이 왕복, 이 레조넌스를 하고 있는지, 이 진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파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알파파는 대체적으로 이제 8에서 12Hz 정도의 이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1초에 8번에서 적게는 8번에서 많게는 한 12번 정도의 이 진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타파, 그럼 뭐 보통 한 13Hz, 12, 13Hz에서부터 저기 뭐 30Hz까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조금 느린 베타파도 있고 빠른 베타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측정은 하나의 전극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 전극을 붙여서 측정하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실제 브레인에서 나오는 신호가 쭉 전달이 돼가지고 이 전극 스칼프에 있는 전극에서 같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을 하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빠르기의 신호들이 같이 섞여져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전극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보면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크고 느린 파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그런 빠르기와 적절한 크기의 이제 그런 이제 뭐 파도 있을 수 있겠고, 더 작으면서 총총거리면서 빨리 가는 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극에 따라서 느린 파가 더 많이 보이는 전극도 있을 것이고 빠른 파가 더 많이 보이는 전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의 전극만 모든 전극이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19개, 뭐 32개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 여기서 측정되는 신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호를 분석할 때 여기서 측정된 이 신호에서 어떤 진동 주기의 신호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신호들이 각각 얼마만큼이나 반복되는지, 얼마만큼이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게 다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전극 부위에서 측정된 거냐, 이 왼쪽 전전두엽에 가까운 전극에서 측정된 거냐, 아니면은 우측의 두정엽에서 측정된 거냐, 아니면 좌측의 후두엽에서 측정된 거냐, 뭐 좌측의 이런 측두엽 가까운 데서 측정된 거냐에 따라서 같은 주파수가 측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측정된 전극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뇌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은 두피에서 측정을 했지만 실제 두피에서 뇌파가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뇌파, 이 두피 밑에 있는 실제 브레인에서 어느 부위에서 이게 신호가 내가 이제 뉴럴 파이어링이 딱 생겨가지고 신호가 어디로 퍼졌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추정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은 뇌파 신호라고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제 계속 이게 빠르게 이제 쭉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느 한쪽에서 이제 지금 발생하는 신호랑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전혀 별개로 존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 커잘리티를 가지고서 얘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부위에서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느 게 어느 것의 일방적인 커잘리티가 아니라 서로 상호 정보를 이제 교환하고 마치 축구에서 볼을 패스하고 서로 패스하면서 드리블 하듯이 서로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각각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파형들의 그런 관련성들을 다양한 수학적 이제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측정된 신호랑 저쪽에서 측정된 신호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그 관련성, 릴레이션십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또 더 실제로 대뇌 피질까지 이제 내려가서 그 신호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마치 fMRI에서는 이렇게 각각 다른 이제 노드나 허브들 간의 상호 이런 블러드 서큘레이션의 그런 플럭추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통계적인 관련성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소위 말해서 펑셔널 네트워크, 브레인의 펑셔널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신호에는 이 진동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제 얼마나 많이, 자주 또 크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걔네들이 어느 전극 또는 어느 실질적인 대뇌피질의 그런 위치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다르다. 그 다음에 그 신호들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어떤 기능적인 연결성, 소위 말해 브레인의 네트워크나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분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쭉 가면서 이 건강한 신호일수록 소위 말해서 복잡도가 높습니다. 즉, 이 신호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조금 우스갯소리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가격이 어제도 7,500원, 오늘도 7,500원, 내일도 7,500원 거의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막 액티브하게 거래가 되는 주식들 같으면은 막 오르기도 했다, 떨어지기도 했다, 오르기도 했다가 막 또 이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건강한 뇌파, 생체 신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할수록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엔트로피 값, 무질서 값은 올라가고 컴플렉시티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뇌가 병이 들었어요. 뇌세포가 병이 들었어. 이렇게 막 외상성 뇌손상, 막 이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스트로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허혈성 손상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들이 플라깅이 돼가지고 또 이 퇴행성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대뇌 폐질의 세포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 점점 더 신호가 보면은 예측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소위 말해서 복잡도가 떨어져요. 소위 이걸 스테이셔너리한 패턴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부위는 지금 신경 활성도가 뭔가 지금 고장이 나고 있구나, 액티브하게 막 파이어링이 되고 있지 않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볼 때는 한 그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그 정도의 정보를 아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질병에 따르는 그런 특성들을 저희가 이제 다 분류를 해가지고 클러스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류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도 만들고 또는 질병의 조기 상태에서 아주 딱 피노타입으로 확 증상 나타나기 전에 그거를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이제 프리딕티브 모델도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